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임대료 5%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처럼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는 등 벌써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도 심해져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57주째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파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 시간당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아파트 단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지역에 최대 150mm 비가 또 올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중앙정보부 이후 세 번째 개명입니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등 추가 개혁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청도에서 사자견으로 불리는 차우차우가 사람을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개를 추방하라며 면판장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중 한 명은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해당 부대원들도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내일부터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잠시 후 짚어드리고 먼저 오늘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 이어 네 번째 이름이 생기는 건데요. 이름뿐 아니라 역할도 바뀝니다. 자세한 소식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에 이은 네 번째 이름입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국내 정보 파트에서 손을 뗀다는 점이 강조됐는데 업무 범위 또한 대테러, 해외 정보 분야 등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안엔 국내 정보와 대공정보권 삭제, 국회 및 감사원의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조만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군제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후 처음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당정청을 친정으로 표현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한 과거를 언급하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5년 만에 변한 게 있다 하면은 원내대표 음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조만간 박 원장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해외 파트와 대북 파트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 당정청 발표로 직격탄을 맞은 또 다른 권력기관은 검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범죄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단 6개 분야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맡게 되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되면서 검찰의 권한은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이 수사 공백 우려도 나오는데 최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마련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6개 분야로 제한했습니다. 검찰에서 떨어져 나간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과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옮겨집니다. 6개 분야 이외의 범죄는 신설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됩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도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4급 공직자나
3천만 원 이상 부패 범죄로 축소되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 1월 직제 개편에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온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했고 금융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폐지했습니다. 금융범죄는 라임 사태처럼 서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범죄여서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향후 반부패 수사부서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면 권력형 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은 인권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위상과 권한이 쪼그라드는 걸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지금은 침묵을 깨야 할 때다. 정권의 검찰 힘빼기 작업이 몰아치자 일선 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검찰 개혁 권고안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200명이 넘는 현직 검사들이 권고안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그제 발표된 검찰 개혁 권고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곧장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선 고검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글에는 200명 넘는 현직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깊이 공감한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거나 지금이 침묵을 깨야 할 때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실명 댓글을 달고 나선 건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의원을 지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하고도 안 맞거든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서 참여연대도 권고안이 생뚱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을 강화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선 검사들의 거센 반발 속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이 통과됐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단 사흘 만에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끝낼 정도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법안 2건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여야는 찬반 경론을 벌였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후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상임위 소위와 토론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회의장을 나갔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50여 분 만에 단독으로 임대차 2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는 최장 4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비율은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정부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미래통합당은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장외 투쟁도 검토는 했지만
또 일 안 하고 밖으로만 놔둔다는 시선이 두려워 일단 보류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청와대 하명처리 국회가 거수기냐? 거수기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나라가 네 거냐? 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리본을 달고 구호를 외칩니다. 회의장 뒷배경에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 대사를 인용한 문구인데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과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통합당은 유신 정권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본의와 독재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종말은 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전 세계의 역사가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제1야당과 형식적인 협의조차도 없이 국회법과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상태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독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원내투쟁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불법을 따지고 폭정을 따지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수적 열세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전을 선택한 겁니다. 장외투쟁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보류했지만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나설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새 임대차법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말 그대로 혼돈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각종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달로 입주한 지 딱 2년이 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세계약 갱신기간과 임대차 3법의 시행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소식에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9억짜리 전세 매물이 8억에 나와도 꿈쩍도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서 쓴다는 거예요. 적게 8억도 안 되게 갱신을 하자고 했는데도 일단 5%는 넘으니까. 당장 임대료 인상이 막히게 된 집주인들은 면접을 봐서라도 세입자들을 골라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세입자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많이 당해보고 세를 많이 나본 사람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계약을 한 집주인들은 이미 전셋값을 올릴 대로 올려받았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전세 금액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오면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세입자의 정치 성향까지 확인하겠다는 집주인부터 법 시행과 상관없이 집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유례없는 부동산 정책의 속전속결 시행에 시장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전세입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반전세나 월세처럼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매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 강동구에는 이곳을 포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14,000여 가구가 들어섰습니다. 전세 물량도 충분해 전세 가격도 내려갈 걸로 예상됐지만 막상 시장엔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값이 2달 사이 1억 원 넘게 뛴 건데 바로 옆 아파트는 한 달 만에 1억 6천만 원 올랐습니다. 문제는 비싼 전세 매물조차도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5구제곱, 8사제곱 합쳐서 5개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런 전세 대란은 강동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전세값이 57주 연속 오르더니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하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얼마 안 되니까 월세로 돌려서 그렇게 좀 부탁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반전세 또는 월세입니다. 반 정도는 전세고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내일부터 시행되면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임대차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임대료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는 제한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빌리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계약 1회 갱신으로 2+2, 그러니까 최대 4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미 4년을 살았어도 네.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 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내일 이후 요구권을 한 번 갖게 되니까 2년 네. 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보다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후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4년 뒤에는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거든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선 맞추다가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냐, 한 번에 올리냐 이런 차이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벌써부터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셋값이 오르는 건 그렇다 쳐도 전세가 아예 없어지는 건 좀 우려스러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부터 전셋값을 올리거나 뭐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는 쌓이는 돈 없이 나가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목돈을 만들어 내 집 마련에 도전해보겠다는 희망이 조금은 멀어져 가는 셈이죠. 반면에 집주인은 이 시중금리는 낮은데 내야 할 세금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라도 이 당장의 손해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제도를 갑자기 몰아내는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세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네요. 자, 그런데 이번 임대차 법에 월세로 집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도 있기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상한선 5% 이내가 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전세에서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은 적용이 됩니다. 단, 이 새로 집을 구했을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보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해도 이 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돈을 주고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고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집값을 너무 비싸게 올리는 집주인이 누군지 투명하게 보려고 이 3법에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 건데 네. 이건 또 내년 6월이 돼야 시행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선 확인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나마 있는 게 이 동사무소에 보관된 확정 일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때문에 아무나 열람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결국 뭐 세입자가 그 집, 주인집에 가서 실제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법을 어기지 않는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이 치솟는 전월세 값에 뭐 당장 불을 끄기 위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제도가 되려면요. 적어도 전월세 신고 시스템이 먼저 구축된 뒤에 시행됐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벌써 8월이 코앞인데 이 장마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대전과 충청에서는 지난 밤 사이에 폭우가 쏟아져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주민 대피에 고무보트까지 동원될 정도인데 오늘 밤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들은 트렁크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입주민 구조를 위해 진입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면서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복도 창문을 통해 사다리를 타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새벽 시간 대전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아파트 2개 동 28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창문을 열어봤더니 벌써 차 올라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갈 수도 없고. 제가 한 5시쯤에 있는데 그때는 한 무릎까지만 찰 정도였거든요, 저기가. 근데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저 정도 올라와가지고. 주민 141명이 구조됐고 1층에 살던 주민 1명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주민 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다는 소식에 방역당국이 긴급 출동하게 됐습니다. 침수된 아파트는 주변보다 2m 정도 지대가 낮아 높은 지대에 있는 빗물들이 쏠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 주변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몰려든 그 우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대전 지역에선 주택 103가구와 도로 187곳이 침수됐습니다. KTX 선로 일부가 물에 잠기면서 한때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92.5mm의 비가 내린 충북 증평에서는 지하 차도를 지나던 운전자가 도란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비는 모두 그쳤지만 밤사이 대전 충청 지역에 최대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제 대전에 쏟아진 호우 피해 장면을 저희 채널A 제보창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제보가 앞으로 예고된 호우 대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장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골목길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은 바퀴까지 물속에 잠겼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이 차서 허벅지까지 잠깁니다. 인근 한 아파트. 차량들이 물길을 헤치고 지하주차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여기가 물바다야. 어떡해. 하지만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때가 다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저희 집 앞쪽으로 다 흘러내려온 것 같았어요. 계곡물처럼. 10년 살았는데 이걸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베란다를 통해 빗물이 쉴 새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에 젖지 않게 가지도구를 높이 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압 때문에 문도 열리지 않아 나갈 수도 없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다행히 집주인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영화 장면 같은 게 제 앞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완전 많이 차니까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문도 안 열리니까 한 허벅지까지 왔을 때 나갔어요. 시장 점포들 사이로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 이 시장에서만 점포 20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무서울 정도였는데 하늘에서 막 뭐 이렇게 물을 막 양동이로 막 쏟아붓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내렸어요. 이게. 도시 마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출입이 통제되는가 하면 다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차량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번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고 집중호우도 잦은데요. 왜 이러는지, 대체 언제 장마가 끝날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용 기자, 장마 스트레스가 크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올해 장마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네, 최근 러시아의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치솟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이상기후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꼽히는 시베리아의 온도가 올해 들어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았고 지난달에는 10도 이상 높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시베리아를 둘러싼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내려와서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고요. 이 남쪽의 습하고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과 만나서 장마전선이 형성이 됐는데 이 장마전선이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나라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를 오래 많이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도 이제 같은 이유로 비가 많이 온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기상청 예보가 너무 자주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가 계획이 어그러진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거나 일찍 그치면 이 작업이나 외출 계획 세우시는데 차질을 빚게 되죠. 문제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 경우입니다.
어제 광주가 그랬습니다. 전날인 28일 오후 5시 예보를 보시면요. 30에서 80mm 정도 비가 예상됐지만 실제로 강수량은 어제 하루 동안 115mm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 광주 위쪽 전북 지역에 비 구름대가 몰릴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광주 북쪽 경계선에 비 구름대가 위치한 겁니다. 틀린 거죠. 다만 기상청은 현재 예측 기술상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미리 포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답답하지만요. 한두 시간 전에 나오는 특보를 확인하시고요. 세밀한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레이더 영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까지 좀 세밀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장마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내일이나 주말 날씨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은 내일 오후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주말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당초 다음 주 월요일 8월 3일쯤 중부지방 장마는 끝날 것으로 예보됐었는데요.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장맛비가 강하게 내리다가 4일과 5일에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북한에서 다시 장마 전선이 내려와서 다음 달 10일까지 장마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마 기간이 47일로 지난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장마가 됩니다. 참 비는 오더라도 호우 피해는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자견으로 불리는 차우차우가 문제였습니다. 이 주민들이 골프채까지 들고 다닌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자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개가 나타나 여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달려와 개를 떼어냈지만 여성은 손목과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지금 다 질겁을 해가지고 공포심 때문에 지금 사람이 대지를 못하고. 사고가 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주인이 야야 하고 그랬는데 이미 걔는 와서 나를 물고 아프다고 뛰려고 여기 또 물고는. 주민들은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가 최소 5차례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1일에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개는 높이 2m가 넘는 이 집 옥상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 이곳에서 산책 중이던 다른 강아지를 물어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사고를 낸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얘들은 절대 누구 우엽 주거나 그런 애들 아니에요. 다리가장 절구 그러는 애가 뭐 편애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바지가랑이 불려가지고 좀 내가 개를 발로 찼대.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그냥 달려드는 게 골프채를 갖고 다니지. 개가 무섭게 생겼어. 얼마나 큰지 몰라. 사람이 그곳에서 안 죽이랑 다 있면서. 주민 90여 명은 개를 섬에서 내보내자며 단체 서명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차우차우는 맹견류가 아니어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경찰은 사고 당시 주인의 관리가 소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인 집에는 견사가 없었는데 전문가들은 위협을 줄 수 있는 대형견은 견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울타리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울타리 설치에는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섬마을 주민들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10살짜리 아들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민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웃들은 이런 폭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여성이 남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은 채 골목길을 내려오더니 길거리에 아이를 내팽개칩니다. 주민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향해 달려듭니다. 아이는 여성을 피해 인근 가게로 도망치지만 다시 머리를 붙잡힌 채 끌려 나옵니다. 여성은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잠시 뒤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민이 재빨리 제압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상황이 긴박했어요. 그래갖고 한번도 또 달려가더라고. 그래서 나가지고 같이 가지고 빼놓고. 10살짜리 초등학생을 위협한 여성은 다름 아닌 친엄마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나와 아이를 위협한 아이 어머니는 이곳에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와이가 또 심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취객의 가방을 노린 절도범이 범행 3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범행 과정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는 매의 눈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조영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버스 정류장에 누워 잠이 든 남성. 잠시 후 자전거를 탄 남성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전거를 세워두곤 잠든 남성 쪽으로 다가옵니다. 버스 노선을 살피는 척하다 잠든 남성 옆에 앉더니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건물 사이 골목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취객의 가방을 노린 절도범이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CCTV 관제센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위험스러우니까 계속 관찰을 했었거든요. 내 옆에 누가 와서 앉는 거예요. 분이 바로 앉아서 이제 뒤지고 의심스럽다 해서 바로 저희가 경찰에 연락을 한 거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고 절도범이 사라진 골목으로 향해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범행부터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취객을 지켜보던 관제센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술자리 갑질을 했다는 폭로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감독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아저씨라고 부른 대구 핸드볼협회 일부 관계자들도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선수들은 대구시 핸드볼협회 관계자들이 회식에 참석할 때가 더 괴로웠다고 호소했습니다. 협회의 일부 관계자들이 노골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자꾸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바람에 자리를 옮겨 다니기 바빴다며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 얼굴을 성형수술로 다 바꿔 상품화해 팔아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협회 인사들이 대부분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이고 핸드볼팀의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말리기는커녕 맞장구를 치고 함께 성추행을 했다고 피해 선수들은 주장합니다. 선수들이 지목한 협회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고요. 우리 선수가 내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안전보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내사에 착수했고 대구시도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부 여성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선수들과 1대1 면담을 통해 실제 성추행과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독은 오늘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 체육회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20대 남성이 직장에서 남성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와 목격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절감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달 직장 상사면서 남성인 40대 이모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몸매 좀 보라고. 벗겨놓으면 여자보다 이쁠 거다.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너 뭐야. 머릿속이 좀 하얘졌고. 김 씨는 상사와의 통화 내용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제 몸을 남이 만지는 게 너무 싫어요. 미안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자 몸보다 이쁘다고 이런 식으로 몸 표현한 것도 좀 싫고. 나락하고.
하지만 경찰은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목격자가 직장 상사의 범행을 부인한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는 직장 상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증언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사이인지는 아시나요? 어떤 사이인지 저는 모르죠. 김 씨는 좌절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권사님께 의견서를 보내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 정도면 세상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까. 결국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채널A 취재진에게 성추행한 적이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법원은 감치, 그러니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못 받은 엄마들이 나서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년 전 이혼해 홀로 10살, 11살 남매를 키우는 김모 씨.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은 남편을 붙잡아 구금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치 명령을 집행할 경찰이 정작 이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전화했더니 무슨 양육비 안 준 것 같다가 감치를 해요? 사람들 도리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무슨 전화 사람들이 경찰인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김 씨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잡지 못하면 집행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교도소 시비 감치가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경찰서가 잡아서 감치를 시켜야 되는데 답답한 현실이죠. 지난달 부산에선 부인이 양육비 8,700만 원을 주지 않고 사라진 전 남편을 직접 찾아냈지만 경찰이 실수로 풀어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양육비 해결 모임은 경찰이 감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치 명령이 난 7건의 사례 중 제대로 집행된 건 3건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양해모에서 집행장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고요. 이 집행에 대해서 아시는 경찰관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이 단체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 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지율 1위와 2위 차기 대선 주자가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당 소속이지만 신경전이 꽤 치열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대권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능력 높으신 우리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냥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말을 넘습니다만 정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지사의 말을 이 의원이 수차례 받아 적는데 부동산 정책이 거론되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공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수요가 정상일 때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된 이론이죠.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불안정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고. 이들은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의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는 점은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권 대선 주자로서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요.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후보님하고 너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남 주선 과정에서 양측의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은 이낙연 후보 측의 요청으로 경기도청에서 접근한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 측은 이재명 지사가 오전 11시까지 도청으로 오신다고 해 백비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여권에서 어제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왔죠.
하지만 최 원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했는지 그 감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빨라야 다음 달 중하순쯤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결론 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 이런 기류 때문인지 여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최 원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제 반론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국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든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 독주의 부작용,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나 보죠?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때 범여권으로 불렸던 정의당에서는 더 높은 수위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습니다. 오로지 정부안의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서 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4일 만에 통과가 됐으니까 제대로 검증이 될 리가 없겠죠. 네. 내부 쓴소리가 또 있죠. 네, 민주당이 어제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원조 친노조 노무현 청와대 출신 조기숙 전 홍보수석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런 목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변한 게 있다 하면 원내대표 음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네, 분위기 좋네요. 네. 그런데 오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이 지역구 물난리 와중에 파한대소하는 사진이 공개돼서 또 구설에 올랐어요. 네, 최가국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재정,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의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요.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뉴스 특보가 TV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 중구인데 이날 대전에서는 물난리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주호영 23억. 네. 무슨 내용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집값 상승 주범으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목했습니다. 네. 6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됐던 부동산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 당시 찬성표를 던진 주 원내대표의 강남 아파트가 22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해시태그로 주호영 23억 운동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2014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왜 6년 전 얘기를 꺼내냐, 현 정권은 집권한 지 3년이나 지났다고 일침을 놨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힘은 과신은 했는데요. 이 내부에서조차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성찰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휴가철이지만 코로나19가 불안한 분들 야외로 나가서 캠핑 많이 즐기시죠? 그런데 동호 회원들끼리 캠핑을 하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한적한 산골에 자리 잡은 캠핑장. 야영객들이 텐트를 철거하고 차량에 짐을 싣습니다. 이 캠핑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하는 겁니다. 지금 다 내 집에 전화 오는 게 카페 빌렸다 인터넷 캠핑장이라고 다 이름 나오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 캠핑장에선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부부와 자녀 1명씩 구성된 6가족, 총 1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40대 여성과 아들, 속초에 사는 30대 부부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분당구 보건소로부터 우리 시거주 3명이 확인돼 있는 사항을 전달받았고요. 오늘 새벽에 1시 40분경에 그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부부가 지인들과 사흘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캠핑객들은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먼저 확진된 부부 중 남편이 국방부 직할 대북정보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방부는 부대 내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가족들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체 식사라든지 음료 또 대화 등의 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불비했던 점을 방역당국은 야외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1,300여 명에 육박하며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도쿄는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 오다이바의 야외 주차장에 140개의 임시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갖춰진 원룸의 형태입니다. 인근 체육관에는 1인용 침대 100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병상 부족을 대비해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만든 임시 요양소입니다. 축구장 2개 반 크기의 야외 부지에 대규모 수용시설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도쿄도는 호텔을 빌려서 경증 환자들을 수용해왔습니다. 지난주 일본 정부의 여행 캠페인 강행 이후 오늘 하루 도쿄에서만 역대 최대인 36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적으로도 이틀 연속 1,000명 넘는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도쿄도는 회식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유흥업소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行う飲食店、そしてカラオケ店の皆様方には8月の3日から8月31日までの間、営業時間を短縮していただくように要請をいたします。 하지만 정작 아베 정부는 느긋합니다. 緊急事態宣言を再び発出をして社会経済活動を全面的に縮小させる状況に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다가 영업 재개 준비 중이던 한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한여름 공포영화를 보면 등골이 서늘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서운 장면이 있으면 좀 많이 놀라서 약간 땀이 식는 듯한 느낌? 근데 공포영화를 보고 자면은 이불을 덮고 자도 이렇게 더운 느낌은 안 들고
우리 뇌는 공포를 감지하면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을 맡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 피부털과 연결된 근육이 수축해서 닭살 돋는다고 표현하듯 털이 쭉 뼛서고 소름이 돋는데요. 으스스 몸을 떨며 이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위가 서늘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몸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영화를 보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는데 실제로 탈모 치료 목적으로 공포영화를 보는 것 도움이 될까요? 근거로 제시된 논문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미국 하버드대와 대만 국립대 공동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온도를 조절해 실험용 쥐의 털을 소름 돋는 것처럼 바짝서게 만든 다음 몸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소름이 돋아 이 피부털이 곤두서게 만드는 근육, 잇모근과 연결된 초록색 교감신경이 이 모발을 재생하는 줄기세포를 자극하고 나아가 이 털을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2주 동안 이 소름 돋게 만든 실험쥐를 살펴보니 이 비교 대상인 쥐와 달리 새로운 털이 만들어진 게 확인됩니다. 다만 이 연구, 온도를 변화시킨 실험 환경, 쥐를 노출시켜서 이 모발과 신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힌 것이지 공포영화를 본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공포영화를 보면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분이 바랍니다. 미국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감축 규모도 3분의 1로 꽤 큽니다. 이 다음 감축 차례는 주한 미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 병력을 현재 3만 6천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3분의 1을 줄입니다.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Germany's not paying for it. So why should we leave them if we don't want to be the suckers anymore?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할 때 동맹국 분담금 요구 계산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문우신 재무장관도 뒤에 서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도 병력 감축과 분담금은 연결돼 있음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Let's be clear. I think Germany is the wealthiest country in Europe. Germany can and should pay more to its defense. It should certainly meet the 2% standard, and I would argue go above and beyond that. 같은 논리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t's a question of will they contribute toward the defense of their own nation.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미국은 전년 대비 50%, 1조 5천억 원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주동미군 감축을 발표하는 날, 지난 9월부터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온 드하트 국무부 협상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성과 확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카드 압박 수위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반면 미국 민주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갈취라고 보고 있어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미국에서 화물 열차가 다리 위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목격한 주민들은 지옥처럼 끔찍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염이 화물열차를 감싼 채 활활 타오릅니다. 철로를 따라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엿가락처럼 휜다리는 차량과 뒤엉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6시쯤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 호수를 지나던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You can see that it's still burning and it's actually moving down the train track. 탑승 직원 일부가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2량의 열차 가운데 2량이 기름을 실은 유조차였는데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nd as I mentioned before, so far there have been no reported casualties as a result of this.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keep our fingers crossed that that remains the case. 이 다리는 지난달에도 탈선 사고가 있었고 이틀 만에 복구된 바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9일에도 정기검사를 받았다며 사고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it just fell right before our eyes. We literally witnessed it. It was very scary. 한 시민은 평생 이런 끔찍한 광경은 처음이라며 마치 지옥의 한 장면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김현, 김효재 전 의원을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현 후보는 참여정부 춘추관장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냈고 김효재 후보는 18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SK 와이번스의 최정이 어제 통산 352번째 홈런을 기록하며 이 부분 역대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공성근 기자, 오늘도 최정 선수의 홈런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은 오늘 경기에서는 두 타석 들어서 모두 침묵하고 있지만 어제는 시즌 17호 홈런을 기록했었죠. 홈런 공장장이라는 별명답게 7월 들어서만 무려 9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홈런으로 최정은 통산 홈런에서 양신 양준혁을 넘었습니다. 16시즌 동안 352개의 홈런을 기록해 이승엽에 이어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이승엽과의 차이는 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최정이 건강한 몸만 유지한다면 4, 5년 뒤에는 이승엽의 기록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최정은 7월 MVP도 노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극심한 타격 슬럼프에 빠졌지만 지난달부터 반등하며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역할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저희 팀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탑 클래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K의 리그 순위는 현재 9위. 내일 새로운 외국인 타자 타일러 화이트도 입국하는 만큼 타격에서의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에서 채널A 뉴스 차공성근입니다. 한국생명으로 돌아온 김연경이 가장 경계하는 팀, 바로 지난 시즌 1위 현대건설인데요. 올 시즌 한국생명의 독주를 맡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현대건설의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은 원래부터 잘했고 또 올해 시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김연경이 난적으로 꼽은 현대건설. 기록제조기 양효진과 환상의 레프트 콤비 황민경, 고예린부터 올 시즌엔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 루소까지 합류하면서 공격 라인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공격력이 극대화할지는 이제 세터의 역할에 달렸습니다. 현대건설의 국가대표 세터 이다영이 팀을 떠나면서 그 자리를 채운 이나연, 명세터 출신인 이도희 감독의 집중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힘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 장점, 최대한 살려서 우리 선수들의 공격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단 새 팀에서 적응은 성공적입니다. 내가 더 안 갖고 온 거지. 미안. 왜? 다 닫았냐고. 언니가 안 닫았잖아요.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다른 선수들이 멤버가 너무 다 좋아서 믿고 열심히 연습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은 다음 달 말 후보컵 첫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만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충청과 일부 남부 지역은 장맛비로 안타까운 피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사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또다시 큰 비가 예보돼 있어 비상입니다. 이미 충청과 전북 지역은 하루 사이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집중됐는데 밤사이 충청 남부와 전북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북부와 전남 남부, 영남 일부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내륙 많은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10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그치는 내일 낮부터 본격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될 텐데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금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와 포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가 34도, 제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소설을 쓰시네라는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소설가들에게 자괴감을 줬다는 겁니다. 소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예술작품인데 거짓말에 빗대 폄훼했다는 거죠. 사실 소설을 쓰다 이런 표현이 거짓말을 한다는 관용어로 쓰이긴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표현을 썼는데도 공격받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국무위원이 야당 의원의 지적을 비꼬고 무시한 데 있는 거죠. 요즘 국무위원들 상임위나 청문회에서 자주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호통이나 조롱을 보냅니다. 야당 도움 없이도 법안 처리나 청문회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는 여당의 힘을 믿는 거겠죠. 하지만 당당함과 오만함의 차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